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1521년 여름 한성부 동대문 밖 허름한 초가집에서 81세 노파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64년 전 이 여인은 조선 왕비였습니다. 남편은 17세에 죽었지만 그녀는 81세까지 살았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녀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것은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521년 6월 4일 한성부 동대문 박숭인동.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쪼이는 허름한 초가집 안에서 한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81세,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의 고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시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마마, 한이 많으셨을 텐데. 노파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아니다. 나는 끝까지 왕비였느니라.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만나러 갑니다. 정순왕후 송씨,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가 64년 만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1440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1454년 14세의 조선 왕비가 되었고 불과 3년 후인 1457년 18세에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그 후 64년 동안 동대문 박정업원에서 염색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홀로 살았습니다. 남편 단종은 1457년 17세에 영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정순왕후는 18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숙부 세조의 도움을 평생 거부했습니다. 세조가 집과 식량을 보냈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망봉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68년 세조가 52세로 사망했습니다. 정순왕후는 29세였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원수보다 52년을 더 살았습니다. 1469년 세조의 아들 예종이 20세로 사망했습니다. 정순왕후는 30세였습니다. 1494년 세조의 손자 성종이 38세로 사망했습니다. 정순왕후는 55세였습니다. 1506년 세조의 증손자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67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세조의 자손 4명을 모두 보고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빼앗았지만 병으로 고통받다 죽었습니다. 예종은 즉위 1년 2개월 만에 급사했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정순왕후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1521년 6월 4일 정순왕후는 81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평생 함께한 시녀 몇 명뿐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그녀를 대군 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남양주 진건읍 언덕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단종은 여전히 노산군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노산군 부인이었습니다. 왕비로 복이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177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64년 동안 살아남았을까요? 남편을 죽인 세조는 왜 그녀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14세 왕비에서 18세 관비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67년 전으로 돌아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454년 1월 한성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를 간택하는 날이었습니다. 단종은 1452년 12세에 즉위했지만 2년 동안 왕비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1450년 할아버지 세종이 승하했고 1452년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39세로 급서했습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왕후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세 어린 왕을 보호해줄 왕실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453년 10월 숙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철퇴로 쳐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비를 맞이하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어리신 몸으로 위로는 모후의 보호가 없고 아래로는 왕비의 도움이 없으시니 어찌 국사에 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왕비를 맞이하여 후사를 구하시고 선왕의 혈통을 이으셔야 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속셈은 달랐습니다. 어린 왕에게 왕비를 들여 후사를 낳게 하면 단종을 함부로 제거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양대군은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1454년 1월 8일 창덕궁에서 왕비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효령대군, 이명대군, 영응대군, 정인지, 한학 등이 참여했습니다. 3명의 처녀가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송현수의 딸 송씨, 권환의 딸 권씨, 김사우의 딸 김씨였습니다. 송씨는 1440년 전라북도 정읍 태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송현수는 수양대군의 중마고우였습니다. 고모는 세종의 팔남 영응대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왕실과 인척관계였습니다. 송씨의 성품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손하고 검소하며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만한 인물이다. 1454년 1월 22일 송씨가 최종 간택되었습니다. 14세였습니다. 단종은 13세로 송씨보다 한 살 어렸습니다. 1월 24일 근정전에서 왕비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송씨는 효령대군의 집에서 봉영의식을 통해 왕비로 맞아들여졌습니다. 조선 최초로 왕비 간택을 받은 왕비였습니다. 그 이전의 왕비들은 모두 왕자 시절에 혼인한 세자빈 출신이었습니다. 14세 소녀 송씨는 이렇게 조선 왕비가 되었습니다.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3세 단종과 14세 정순왕후는 어린 부부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순수한 정이 싹 텄습니다. 단종은 외롭고 힘든 왕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왕비였습니다. 정순왕후도 어린 남편을 보살피며 왕비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는 신하들과 수양대군 사이의 긴장이 높아갔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단종은 수양대군의 측근 한명회와 권람의 강요를 받았습니다. 상왕으로 물러나시고 수양대군께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14세 단종은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단종은 상왕이 되었고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의덕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에서 왕대비로 격은 높아졌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는 수강궁으로 옮겨갔습니다. 15세 소녀는 왕비 생활 1년 만에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눈초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단종 보기를 꿈꾸는 신하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남편 단종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기다려봅시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1456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터집니다. 1456년 6월 한성부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세조 즉위 1년이 지났지만 조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등 치편전 출신 학사들이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종 시절부터 단종을 가르쳐온 스승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는 날 연회를 베풀 것입니다. 그날 거사를 일으킵시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와 그 아들들을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지였던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정창손은 김질을 설득했습니다. 네가 영모에 가담하면 온 가문이 멸문당한다. 차라리 고발하여라. 김질은 결국 세조에게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1456년 6월 8일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김문기 등이 잡혀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장에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이 과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성삼문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황을 다시 왕위에 모시려 한 것이지 영모가 아닙니다.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역적 놈들을.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켰습니다. 1456년 6월 8일 군기감 앞에서 능지처참이 집행되었습니다. 성산문은 아버지 성승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집안 남자는 젖먹이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관비가 되었습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도 같은 날 처형되었습니다. 훗날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르게 됩니다. 수강궁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 때문에 그분들이. 정순왕후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도 아니고 대군도 아닌 그냥 군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순왕후도 의덕왕 대비해서 노상군 부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청계천 영도교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단종 16세, 정순왕후 17세였습니다. 마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정순왕후가 단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여기 남으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오. 언제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모르오. 하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오. 1457년 6월 단종은 영월로 떠났습니다. 정순왕후는 다리 위에서 남편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훗날 이 다리를 영도교라 불렀습니다. 영원히 건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궁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친정도 무너졌습니다. 1457년 9월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보기를 계획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조의 친동생이었지만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일에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도 연루되었습니다. 송현수는 세조의 친구였지만 사위인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송현수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금성대군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영월에 있던 단종에게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단종은 17세로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18세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왕비에서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457년 10월 한성부 동대문 박숭인동. 18세 정순왕후는 허름한 초가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비의 화려한 의복은 벗어던지고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법명은 허경이었습니다. 함께 따라온 시녀 희안, 지심, 계지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곳은 정업원이었습니다. 왕실에서 관리하던 비구니 사찰이었습니다. 출가한 궁녀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곳에서 남편의 명복을 빌며 살기로 했습니다. 단종이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주상마마. 머리를 땅에 찍으며 울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시녀들이 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조는 정순왕후를 관비로 전락시켰지만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부는 노비나 노비로서 사역시킬 수 없다. 아무도 범하지 못하게 하라. 정순왕후를 죽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업원에 가두어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세조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집과 식량을 하사하십니다. 정순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 전하시오. 내 남편을 죽인 자의 은혜는 받을 수 없다고. 하오나 마마,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필요 없소. 돌아가시오. 사자가 물러갔습니다. 세조는 여러 번 도움을 제안했지만 정순왕후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염색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업원 뒤편에 자주동천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에 지초를 넣어 옷감을 자주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전설에는 정순왕후가 물에 지초를 넣자 저절로 자주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피눈물이 섞여 물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염색한 옷감으로 댕기, 저고리깃,
옷고름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시녀들이 동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습니다. 한성부 백성들은 정순 왕후의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였던 여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인들이 은밀하게 도왔습니다. 청계천 영도교 근처에 여인시장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은 출입할 수 없는 여인들만의 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은 정순 왕후가 만든 염색 옷감을 사주었습니다. 필요한 쌀과 채소도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일부러 자주색 끝동을 단 옷을 입어 정순 왕후의 물건을 사달라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이 소식을 듣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노산군 부인을 돕는 것을 금한다. 하지만 여인들은 새벽에 몰래 시장을 열어 계속 도왔습니다. 정순 왕후는 이렇게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업원 뒤편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동쪽 영월 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주상마마, 주상마마. 곡소리가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습니다. 마을 여인들도 함께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동정곡이라 불렸습니다. 정순 왕후는 평생 무명옷만 입었습니다.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제삿날에는 금식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1460년 정순 왕후 21세, 1465년 정순 왕후 26세. 세월은 흘러갔지만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염색업으로 근근히 살아가며 매일 동망봉에 올라 통곡했습니다. 1468년 9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조가 사망했습니다. 52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29세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라졌구나. 세조는 말년에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피부병으로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단종과 금성대군 사육신들의 원혼이 나타났습니다. 세조는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세조보다 53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긴 세월을 더 살아야 하는지. 1468년 9월 세조의 아들이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8대 왕 예종이었습니다. 예종은 즉위할 때 19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29세로 예종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예종은 단종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랐지만 아버지 세조가 단종을 죽였습니다. 예종은 1469년 11월 즉위 1년 2개월 만에 급사했습니다. 20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30세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의문이 많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정순 왕후는 또 한 명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1469년 11월 예종의 조카가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은 세조의 손자로 즉위할 때 13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30세였습니다. 성종의 어머니는 인수대비였고 할머니는 정의왕후 세조의 왕비였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조의 왕비가 조정을 장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의왕후가 정순 왕후에게 의식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산군 부인 송씨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정기적으로 보내라. 이것은 세조의 왕비가 단종의 왕비를 돕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의왕후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세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순 왕후는 처음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업원에서 염색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1494년 12월 성종이 사망했습니다. 38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55세였습니다. 재위 25년 동안 성종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왕후에게는 여전히 세조의 손자일 뿐이었습니다. 1494년 12월 성종의 아들이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할 때 19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55세였습니다. 연산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해갔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살인파 신하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친어머니 윤 씨가 폐비되어 사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를 폐비시키는데 관여한 신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부관참시했습니다. 세조의 공신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시신을 끌어내 목을 베었습니다. 연산군은 광기에 빠졌습니다. 궁녀를 수천 명 뽑아들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간언하는 신하를 죽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동대문 박정업원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62세가 된 노파는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1506년 9월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폐위된 왕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67세였습니다. 세조의 증손자마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1506년 9월 성종의 둘째 아들이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었습니다. 중종은 즉위할 때 30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67세였습니다. 중종은 단종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 살인파 조광조가 단종 복위를 주장했습니다. 노산군을 단종으로 복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중종은 거절했습니다. 시기가 이르다. 세조의 증손인 내가 세조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도 중종은 작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1516년 중종 11년 중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의 묘를 찾아 봉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 59년 만에 단종의 무덤에 봉분이 세워졌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가 몰래 묻었던 자리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77세였습니다. 주상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그로부터 5년 후인 1521년 정순왕후는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보다 53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종보다 52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종보다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연산군보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녀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시간이라는 복수였습니다. 1470년대 한성부 동대문 밖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벽 일찍 여인들만 모이는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들은 출입할 수 없었고 해가 뜨기 전에 파장했습니다. 청계천 영도교와 동관 왕묘 사이, 지금의 풍물시장 자리였습니다. 이 시장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백성들이 정순왕후를 돕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노산군 부인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주는 자는 처벌한다. 하지만 한성부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였던 여인이 동량으로 연명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지혜를 짜냈습니다. 새벽 시장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관청의 관리들이 순찰하기 전, 동이 트기 전에 시장을 열었습니다. 채소, 곡식, 생선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만든 자주색 염색 옷감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성부 여인들은 경쟁적으로 정순왕후의 옷감을 샀습니다. 시세보다 비싼 값을 주었습니다. 이 자주색 끝동이 얼마요? 10냥입니다. 15냥 드리겠소. 질이 아주 좋구려. 여인들은 일부러 자주색 끝동을 단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저고리에, 치마에, 댕기에 모두 자주색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언의 광고였습니다. 저 자주색은 정순왕후께서 만드신 것이오. 한성부의 자주색 유행이 번졌습니다. 부잣집 여인들도 자주색 옷감을 찾았습니다. 나도 정순왕후의 옷감으로 옷을 해입고 싶소. 정순왕후는 이렇게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도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업원 문 앞에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녀 희안이 말했습니다. 마마, 쌀이 왔습니다. 정순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구나. 며칠 후에는 김장김치가 항아리째 왔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무명옷감이 왔습니다. 모두 익명이었습니다. 한성부 여인들은 서로 돌아가며 정순왕후를 도왔습니다. 조정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일에는 계층이 없었습니다. 양반집 부인도, 상인 안악도, 가난한 여인도 모두 함께 했습니다. 한 양반집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분은 우리의 진짜 왕비시다. 세조는 찬탈자일 뿐이다. 어느 상인 안악이 말했습니다. 18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시어 이렇게 사시다니 어찌 도와드리지 않겠소? 가난한 여인도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채소 한 단이라도 드리고 싶소. 이것은 무언의 저항이었습니다. 세조의 권력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를 돕는 것이 곧 세조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조의 신하들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여전히 노상군 부인을 돕고 있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다시 엄명을 내리라. 금지령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밤중에 정업원 담장 너머로 물건을 넘겼습니다. 새벽 일찍 문 앞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도움이 왔습니다. 세조는 결국 단속을 포기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까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이 모든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시녀지심이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끝까지 정절을 지키시는 것이 곧 갚음입니다. 정순 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끝까지 왕비로 남아야 한다. 여인 시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시장에 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정순 왕후 마마의 옷감을 사고 싶습니다. 옆의 안악이 물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왜 이리 오셨소? 젊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사육신의 후손입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가진 것이 없지만 정순 왕후 마마만은 꼭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육신의 후손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도와드려야지요. 여인들은 젊은 여인에게 곡식과 옷감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오. 이렇게 여인 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순 왕후를 중심으로 한 연대의 공간이었습니다. 단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세조의 폭정에 저항하는 무언의 운동이었습니다. 1475년 여인시장이 시작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세조는 죽었고 예종도 죽었습니다. 성종시대가 되었지만 여인시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36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정업원에서 염색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성부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순 왕후가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평소처럼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려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우리 곳곳에 작은 천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두 자주색이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자주색 천들. 그것은 한성부 여인들이 밤중에 매달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마마,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마마를 지킵니다. 저희도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순 왕후는 그 천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정순 왕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궁궐에서 쫓겨나 관비가 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왕비였습니다. 비록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세조는 권력으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아무 권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세조는 찬탈자로 기억됩니다. 정순 왕후는 정절의 상징으로 추앙받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였을까요? 여인시장의 이야기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칼보다 강한 것은 연대입니다. 왕관보다 값진 것은 백성의 마음입니다. 1516년 12월 영월에 조정의 관리들이 도착했습니다. 중종의 명을 받들고 왔습니다. 노산군의 묘를 찾아 봉분을 조성하라. 5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죽었을 때 아무도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가 엄명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의 시신에 손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영월 호장 엄흥도만이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동을지산 자락에 묻고 가족을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종 때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자리가 명당이었습니다. 직관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미 최고의 자리입니다.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봉분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훗날 이곳이 장릉이 됩니다. 한성부 동대문 박정업원 77세 정순왕후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월 쪽을 향해 절했습니다. 주상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소첩도 곧 가겠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521년 6월 4일 81세 정순왕후는 정업원 옆집에서 임종을 맞았습니다. 말년에 정순왕후는 단종의 조카 정미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정미수는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자식이 없었기에 정미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정미수는 정순왕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정순왕후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종을 그리워했습니다. 주상마마, 64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녀 희안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마마, 한이 많으셨을 텐데. 정순왕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아니다. 나는 끝까지 왕비였느니라.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나는 남았느니라. 마마, 너희들 잘 있거라. 나는 이제 주상마마 곁으로 간다. 1521년 6월 4일 정순왕후 송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중종은 대군 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정미수는 해주 정씨 선산이 있는 남양주 진건읍에 정순왕후를 모셨습니다. 단종과는 여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종은 영월에, 정순왕후는 남양주에. 죽어서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한성부에 많은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64년 동안 정순왕후를 몰래 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마마, 편히 쉬소서. 무덤에는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으로 가지를 뻗었습니다. 영월 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에는 정순왕후가 죽어서도 단종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죽은 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단종을 복위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상군은 여전히 노상군이었습니다. 정순왕후도 여전히 노상군 부인이었습니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했습니다.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선조 때 살인파가 다시 단종 복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했습니다.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현종 때 송시열과 김수왕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상군을 복위시켜야 합니다.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1681년 숙종 7년 단종이 노산대군으로 추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1698년 숙종 24년 마침내 단종이 단종으로 복위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같은 날 정순왕후도 왕후로 복위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177년 만이었습니다. 신의가 종묘 영령전에 모셔졌습니다. 시호를 받았습니다. 정순왕후의 시호는 의덕 단량제경 정순왕후였습니다. 무덤도 능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사릉이라는 능호를 받았습니다. 사모할 사, 능능. 단종을 그리워하는 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정업원 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정업원 국입이었습니다. 영조가 직접 글을 썼습니다. 합봉우리, 뒤의 바위, 천만년을 가리. 정순왕후가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울었던 그 장소를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1999년 4월 9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릉에 심어진 소나무 한 그루를 강원도 영월 장릉으로 옮겨 심는 행사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죽은 지 47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릉의 소나무들은 모두 동쪽으로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묻힌 영월 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소나무 한 그루를 장릉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소나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령송. 정순왕후의 영혼이 깃든 소나무라는 뜻이었습니다. 장릉에 도착한 소나무는 단종의 능 앞에 심어졌습니다. 478년 만에 정순왕후가 단종 곁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릉은 여전히 남양주에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유골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령송을 통해 상징적으로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사릉에는 다른 전설도 있습니다. 무덤 주변이 소박합니다. 다른 왕릉과 비교하면 초라합니다. 문석인과 성마만 있고 무석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순왕후의 삶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왕비였지만 3년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64년 동안 관비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능의 구조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사릉 역사문화관에는 정순왕후의 삶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4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15세의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18세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18세부터 81세까지 64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염색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세조의 도움을 평생 거부했습니다. 매일 동망봉에 올라 통곡했습니다. 무명옷만 입고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제삿날마다 금식했습니다. 81세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177년 후 왕후로 복위 되었습니다. 사망 478년 후 상징적으로 단종과 제외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 64년을 혼자 살면서도 끝까지 왕비로 남았다니.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에는 정순왕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업원터에 청룡사가 있습니다. 정순왕후가 살던 곳입니다. 정업원 구기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영조가 세운 비석입니다. 근처에 동망봉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매일 올라 통곡하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채석장이 되어 바위는 깨졌습니다. 2011년 동망정이라는 정자를 세워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화동 낙산에는 자주동천이 있습니다. 정순왕후가 염색할 때 사용하던 셈입니다. 지금은 물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비우당이라는 집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에는 영도교가 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가 마지막으로 이별한 곳입니다. 영원히 건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다리입니다. 지금도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풍물시장 근처에는 여인시장 터표석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몰래 정순왕후를 도왔던 시장입니다. 이 모든 장소가 정순왕후의 64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무속의 신으로도 숭배됩니다. 송씨 부인 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품고 죽은 영혼이 신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하늘 품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끝까지 왕비였느니라. 그녀에게 64년은 한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2025년 현재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 이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될까요? 그것은 권력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455년 세조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반대자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조카 단종을 죽였습니다. 동생 금성대군을 죽였습니다. 사육신을 능지처참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말년의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피부병으로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자들의 원혼이 나타났습니다. 1468년 52세로 사망했습니다. 재위 13년이었습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은 더 짧았습니다. 1469년 20세로 급사했습니다. 재위 1년 2개월이었습니다. 세조의 손자 성종은 38세로 사망했습니다. 재위 25년 동안 훌륭한 왕이었지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세조의 증손자 연산군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폭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되어 31세에 죽었습니다. 반면 정순왕후는 81세까지 살았습니다. 왕비 생활은 3년이었지만 왕비의 자존심은 64년 동안 지켰습니다. 세조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살아갔습니다.
염색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단종을 그리워하며 통곡했습니다. 끝까지 무명 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복수해 주었습니다. 세조보다 53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종보다 52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종보다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연산군보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녀는 남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줍니다. 1698년 단종이 복이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도 왕후로 복이 되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단종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정순 왕후의 정절은 인정받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13년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권력으로 얻은 것은 권력으로 무너집니다. 둘째, 정절과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정순 왕후는 64년 동안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셋째,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줍니다. 당장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세조는 역사의 찬탈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종은 비운의 왕으로 추모받습니다. 넷째, 인내는 승리입니다. 정순 왕후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였습니다. 다섯째,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세조는 권력을 가졌지만 백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순 왕후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성부 여인들이 도왔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진정한 권력입니다. 정순 왕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도 사릉과 장릉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망봉과 영도교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64년을 기다린 여인, 끝까지 왕비로 남은 여인, 시간으로 복수한 여인, 정순 왕후 송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64년을 기다린 여인 정순 왕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권력의 무상함, 사랑의 위대함, 시간의 정의, 그리고 인내의 승리. 이 모든 것이 정순 왕후의 64년에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어머니,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피로 물든 이불과 숨을 거두어가는 32살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울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10번째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9번의 출산 기록이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명을 낳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아이는 겨우 3명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아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780년 겨울 한양 북촌의 한 양반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아! 안방에서는 한 여인이 온몸을 비틀며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이씨 부인, 그녀에게 이것은 10번째 출산이었습니다. 산파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마님, 힘을 주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이씨 부인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5세에 이 집으로 시집온 이후 17년 동안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출산은 16살 때였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은 돌도 되기 전에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18살 딸이었지만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출산에서야 비로소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21살의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11살이 되어 사랑방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출산, 23살 때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약해서 한 명은 한 달을 못 버텼고 다른 한 명도 100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25살에 낳은 딸은 다행히 건강했습니다.
지금 7살이 되어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27살 아들이었지만 출산 과정에서 목에 탯줄이 감겨 죽은 채로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29살 때는 임신 7개월 만에 조산을 했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아서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30살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2살로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작년 31살 때였습니다. 딸이었지만 출산 후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번째 출산이었습니다. 산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날이 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남편 박 씨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신을 차리시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나왔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산파가 아기의 등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날이, 아기가, 산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씨 부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들을 부탁. 그렇게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살, 17년간 10번의 출산 끝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서재에 앉아 아내의 출산 기록을 꺼내보았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출산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첫째, 1765년생 사망. 둘째, 1767년생 사망. 셋째, 1770년생 생존. 넷째와 다섯째, 1772년생 쌍둥이 모두 사망. 여섯째, 1774년생 생존. 일곱째, 1776년생 사망. 여덟째, 1777년생 사망. 아홉째, 1778년생 생존. 열째, 1779년생 사망. 그리고 오늘 1780년 11번째 출산에서 산모와 아기 모두 사망. 박 씨는 붓을 들고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신년 동지월 부인 이 씨 산후 사망. 향년 32세. 10번의 출산 중 생존한 자식은 셋뿐이로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 최고의 명문가 여인이 17년 동안 쉼 없이 아이를 낳다가 결국 출산으로 목숨을 잃을 줄을. 그녀는 특별히 불운한 경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평범한 현실이었습니다. 양반가 여인들은 평균 7명에서 1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도 채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낳아야 했을까요? 왜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계속 출산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도 절반은 죽어야 했을까요? 이야기를 1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680년 숙종 6년의 일입니다. 이때는 조선 후기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한양의 어느 중인 가문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이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부모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금줄을 쳐서 부정한 것을 막았습니다. 금줄에는 붉은 고추와 숯, 솔가지를 달았습니다. 아들이면 고추를, 딸이면 숯과 솔가지를 더 많이 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악귀와 전염병으로부터 아기를 지키려는 절박한 주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아기 5명 중 한두 명은 돌도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1680년대 한양에서는 거의 매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천연두, 홍역, 학질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특히 천연두는 마마라고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한 번 유행하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성부의 두창이 크게 유행하여 사망자가 매우 많다. 홍역으로 인해 어린아이 수십 명이 죽었다. 부모들은 아이가 병에 걸리면 무당을 불러 구슬하거나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용없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딸아이는 다행히 천연두를 피해 5살까지 자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이가 5살이 되면 비로소 살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족보에도 5살 이전에 죽은 아이는 아예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아이를 잃다 보니 부모들도 일종의 방어기제를 만든 것입니다. 아이에게 천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쇠돌이, 개똥이, 말똥이 같은 이름들 말입니다.
귀한 이름을 지으면 귀신이 데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의녀와 산파가 있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의녀는 왕실과 양반가의 부인들을 돌보는 여성 의료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녀들도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로 침과 뜸, 그리고 간단한 약재를 다루는 정도였습니다. 출산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난산이 되면 산모와 아기 모두 목숨을 잃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출산과 관련된 처방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산후조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출산 후 3-7일, 즉 21일 동안은 산모가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찬바람을 쐬거나 찬물을 만지는 것도 금기였습니다. 미역국을 먹고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양반과 여인들도 산후조리 중 병을 얻어 죽는 일이 잦았는데 하물며 평민 여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출산 후 며칠 되지 않아 일터로 나가야 했던 여인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 산후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 1687년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세자빈이 산후조리 중 열병을 얻어 위독하다. 왕실의 세자빈조차 산후병으로 고생했던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의원들이 모여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회복하지 못하고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도 이러한데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조선 왕조실록에는 궁중의 산모가 위독하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왕비와 후궁들도 출산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1695년 숙종 21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씨 집안의 딸은 이제 15살이 되어 혼인을 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중인 계급의 이씨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신랑은 18살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보통 남자는 15살에서 20살 사이, 여자는 14살에서 16살 사이에 혼인했습니다. 혼인이 빠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적자가 없으면 적손을 세우고 적손이 없으면 양자를 드린다. 양자를 드리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같은 학렬의 친족 중에서 골라야 했습니다. 그것도 윗대 형제의 아들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규칙이 복잡했고 양자를 두는 것 자체가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이 간절히 원한 것은 자기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부인도 시집간 지 1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산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이틀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아기가 거꾸로 있습니다. 여가, 즉 아기의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경우 산모와 아기 모두 목숨을 잃는 일이 흔했습니다. 산파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넣어 아기의 자세를 바꾸려 시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김씨 부인은 이틀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너무 약했습니다.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사흘 후 아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1년 후 다시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시댁에서는 실망했습니다. 딸은 소용없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시어머니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었다면 온 집안이 잔치를 벌이고 산모를 극진히 돌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었기에 냉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적서차별, 남녀차별이 심했던 사회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세 번째 출산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아들이다. 대를 이을 아들을 얻었다. 시아버지는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삼신상을 차리고 삼신할머니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100일이 지날 때까지 금주를 걸어두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돌잔치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고열이 계속되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마마신께 굿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는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미치도록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다. 다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왕실의 기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 5명, 딸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까지 살아남은 자녀는 4뿐이었습니다. 장남 효장세자는 10살에 죽었습니다. 차남 진종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삼남도 어려서 죽었습니다. 넷째 아들 장조, 즉 사도세자만이 성인이 되었지만 결국 뒤주에서 죽었습니다. 다섯째 아들은 영조가 65살에 얻은 아들이었지만 역시 어려서 죽었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명 중 2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왕실도 이러했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의원들이 돌보았지만 절반은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어느 농촌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평민 박 씨는 20살에 혼인하여 아내와 함께 작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은 단순히 대를 잇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은 곧 일손이었고 일손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농사는 모든 것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논을 갈고 모를 심고 김을 메고 추수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소가 있는 집은 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직접 쟁기를 끌어야 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첫 해에 딸을 낳았습니다. 이듬해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설사병을 앓다가 탈수로 죽은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설사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배탈이 잦았습니다. 한 번 설사가 시작되면 며칠 만에 몸이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지금처럼 수액을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을 먹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아이들은 물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약하게 태어났고 한 명은 한 달 만에, 다른 한 명은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숙종 23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버리는 일이 많으니 구제책을 마련하라.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입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갓난아기를 버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특히 딸아이들이 많이 버려졌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키우려 했지만 딸은 시집 보내야 하는 존재였기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는 기관을 만들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계속 아이를 낳았습니다. 7번째 출산에서야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8번째는 딸, 9번째도 딸이었습니다. 2 딸은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10번째 출산에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도 건강했습니다. 결국 10번의 출산 끝에 4명의 자녀가 살아남았습니다. 2 아들과 2 딸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2이 있으니 한 명이 죽어도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도울 일손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7살만 되면 밭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10살이 되면 어른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민들의 삶은 양반들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양반과 여인들은 그래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지만 평민 여인들은 출산 후 며칠 되지 않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밭에 나가고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산후병으로 죽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산모의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박 씨의 아내도 10번의 출산 끝에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치아가 다 빠지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이미 노파처럼 보였습니다. 노비들의 경우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노비의 자식은 자동으로 주인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노비들에게 많은 자식을 낳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노비 1명이 낳은 자식이 5명이면 주인은 노비 5명을 공짜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노비의 자식은 어미의 신분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비법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 때문에
노비 여성들은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주인이 강제로 노비 남성과 짝을 지어주는 일도 흔했습니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비 여성들에게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1700년 숙종 26년의 일입니다. 한양 북촌의 한 양반가에서 심각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주인 이 씨는 43살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39살로 지난 20년간 6번의 출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녀는 딸 셋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돌 전에 죽었고, 둘째 아들은 5살에 천연두로 죽었으며, 셋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부인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임신이 어려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보통 40세가 넘으면 임신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씨 집안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첩을 들여야 한다. 이대로는 우리 가문의 제사가 끊긴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을 들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첩의 자식인 서얼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으나 가문의 제사는 지낼 수 있다. 즉, 적자가 없으면 서자라도 제사를 받들 수 있었습니다. 적자보다는 못하지만 대가 끊기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 씨는 고민 끝에 첩을 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눈물을 흘렸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그녀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20살의 젊은 여인이 첩으로 들어왔습니다. 천민 출신이었지만 건강했습니다. 그녀는 이듬해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씨 집안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가, 비록 서자였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100일도 되기 전에 설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첩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도 2살에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임신에서야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씨가 48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아들은 다행히 살아남아 지금 10살이 되었습니다. 이 씨 집안의 유일한 남자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자는 적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서얼 차별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서얼은 청요직에 나아갈 수 없다. 서얼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숙종 32년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얼들이 상소를 올려 차별 철폐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출세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를 이을 수는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왕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왕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여러 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낳은 아들이 일찍 죽으면 후궁의 아들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영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비 인현왕후와 계비 인원왕후 모두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궁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 되었지만 경종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후궁 숙빈 최씨의 아들인 영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숙종은 총 3명의 부인과 여러 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정비 인현왕후, 계비 인원왕후, 그리고 후궁 장희빈, 숙빈 최씨, 영빈 김씨 등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숙종은 총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성인까지 살아남은 것은 4분이었습니다. 경종, 영조, 그리고 2명이 공주였습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어려서 죽었습니다. 숙종이 여러 후궁을 둔 것은 사치나 욕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한 명의 여인에게만 의존했다가는 왕통이 끊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후궁들의 출산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후궁 아무개가 아들을 낳았다. 후궁 아무개가 딸을 낳았다. 후궁 아무개가 산후병으로 위독하다. 왕실에서는 후궁의 출산도 국가적 사건이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의례를 거행하고 태실을 만들어 태를 안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왕자들도 절반은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숙종의 아들 중에서도 경종과 영조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모두 영아기나 유아기에 죽었습니다. 왕실도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높은 영아 사망률에 시달렸습니다.
후궁 제도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경쟁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궁은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그 아들이 세자가 되면 후궁은 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장희빈이 그 예였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후궁으로 들어와 아들 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세자가 되자 희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왕비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현 왕후가 복이 되면서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후궁들은 평생 낮은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딸만 낳은 후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숙종 28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궁들이 서로 질투하여 분란이 일어났다. 후궁들은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쟁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지위가 보장되고 아들이 왕이 되면 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궁들은 필사적으로 임신하려 했고 임신하면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성별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낳으면 실망했고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살아남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후궁들이 아이를 낳았지만 그중 왕이 된 아들을 둔 후궁은 극소수였습니다. 양반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첩을 들인 이씨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첩이 낳은 서자는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실 부인의 딸들과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받았고 방도 사랑채의 작은 방을 썼습니다. 명절에 제사를 지낼 때도 서자는 뒤에 서야 했습니다. 이씨는 서자를 아들로 여겼지만 사회는 그를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자는 과거를 볼 수 없었기에 벼슬길도 막혔습니다. 대신 이씨는 서자에게 장사를 시켰습니다. 서자는 장사로 돈을 벌어 집안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25살에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씨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자도 서얼이었습니다. 서얼의 자손은 대대로 서얼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서얼의 자손은 3대까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규정이 더 강화되어 서얼의 자손은 영원히 차별받았습니다. 이씨는 죽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얻기는 했지만 진정한 적자는 아니구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첩을 들이지 않았다면 대가 완전히 끊어졌을 것입니다. 서자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제사라도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전국의 양반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족보를 보면 첩의 소생이라고 표시된 이름들이 많습니다.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첩을 들여 서자를 얻었습니다. 어떤 집은 첩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한 첩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또 다른 첩을 들였습니다. 부유한 양반가에서는 첩이 5명, 10명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첩들도 계속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첩의 자식들도 절반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신분이 낮아서 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염병과 영양실조는 신분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후궁제도와 양반가의 첩제도는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많은 여성을 통해 많은 아이를 낳아서 그중 몇 명이라도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여성에게만 의존하기에는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성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 가문이 사라졌습니다. 왕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자가 없으면 왕조가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여러 후궁을 두었고 양반들은 여러 첩을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이 출산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정실 부인들도 고통받았습니다.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첩이 아들을 낳으면 더욱 서러웠습니다. 자신은 못한 일을 첩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가장 큰 죄는 불효였고 불효 중 가장 큰 것은 무후, 즉 후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죄인이었습니다. 첩들도 고통받았습니다. 평생 천한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 자식들도 서얼로 차별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진정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출산은 이렇게 복잡한 사회 구조와 얽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낳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낳느냐도 중요했습니다. 적자와 서자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으면 서자라도 필요했습니다. 왕실에서는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조와 정조가 그 예였습니다. 양반가에서도 서자가 가문을 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대가 끊기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높은 영아 사망률 앞에서 그들이 찾은 또 다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715년 숙종 41년입니다. 김씨 부인은 이제 35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총 8번의 출산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녀는 셋이었습니다. 장남은 15살, 차남은 10살, 장녀는 8살이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모두 어려서 죽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허리와 무릎이 늘 아팠습니다. 치질도 심했고 자궁 탈출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성의 병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져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출산은 정말로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720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궁 최씨가 산후 출혈로 위독하다. 의원들이 모두 모였으나 방법이 없다. 이틀 후의 기록에는 후궁 최씨가 승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왕실의 후궁도 출산으로 죽었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있었지만 출혈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수혈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지혈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산모가 출혈로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산도 큰 문제였습니다. 아기가 너무 크거나 골반이 좁거나 아기의 자세가 잘못되면 난산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산파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으로 아기를 밀어내려는 시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산모는 며칠씩 진통을 겪다가 기진맥진해져서 죽었습니다. 아기도 함께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비가 난산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왕비조차 난산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현 왕후의 언니인 민씨 부인은 난산으로 죽었습니다. 숙종 18년의 일이었습니다. 진통이 사흘이나 계속되었지만 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모였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산모와 아기 모두 죽었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인현 왕후는 언니의 죽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아이를 갖지 못했고 결국 자식 없이 34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못해도 고통받고 아이를 낳아도 고통받았습니다. 산후조리 실패도 많은 산모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산후병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산후에 찬바람을 쐬면 산후풍이 생긴다. 온몸이 아프고 관절이 붓는다. 치료하기 어렵다. 산후에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상하여 설사를 하고 죽을 수 있다. 산후조리는 3-7일, 즉 21일 동안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산모가 출산 후 며칠 만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산후풍에 걸리거나 산후출혈이 재발하여 죽었습니다. 김씨 부인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딸을 낳았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시댁에서 냉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미역국을 푸짐하게 끓여주고 산모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낳으면 쓸모없는 것을 낳았다며 제대로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8번의 출산 중 딸을 3번 낳았는데 그중 2번은 제대로 된 미역국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이미 기력이 쇠했고 각종 부인병에 시달렸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일생을 보면 이렇습니다. 15살에 혼이 나여 40살까지 25년 동안 출산을 반복했습니다. 평균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유산과 사산을 포함하면 더 많았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임신하는 횟수는 10번에서 15번 정도였습니다. 그중 실제로 살아서 태어나는 아기는 7명에서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성인까지 살아남는 자녀는 서너 명 정도였습니다. 여성들은 일생의 대부분을 임신, 출산, 육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1730년 영조 6년입니다. 김씨 부인의 장남이 이제 30살이 되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김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그중 몇이라도 살아남으려면 말이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0명을 낳으면 그중 서너 명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대를 이으려면, 가족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왕실의 기록을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영조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조는 1694년에 태어나 1776년에 죽었습니다. 82년을 살았고 5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정비 정성 왕후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계비 정순 왕후에게서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후궁 정빈 이씨에게서 효장세자를 얻었지만 효장세자는 10살에 죽었습니다. 영빈 이씨에게서는 사도세자를 얻었습니다. 사도세자는 27살까지 살았지만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귀인 조씨에게서는 화평옹주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되어 혼인했습니다. 수의 문씨에게서는 화협옹주, 화완옹주, 화유옹주를 얻었습니다. 화협옹주는 어려서 죽었습니다. 화완옹주와 화유옹주는 성인이 되어 혼인했습니다. 귀인 이씨에게서는 아들 하나를 얻었지만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귀인 조씨에게서는 또 다른 아들을 얻었지만 역시 어려서 죽었습니다. 영조가 65살에 귀인 박씨를 통해 마지막 아들을 얻었지만 이 아들도 2살에 죽었습니다. 결국 영조의 10명 자녀 중 성인까지 살아남은 것은 4분이었습니다. 생존율이 40%였습니다. 왕실도 이 정도였습니다. 족보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더 명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조선 후기 양반가의 평균 출산율은 7명에서 9명 정도였습니다. 그중 5살까지 살아남는 비율은 50%에서 60%였습니다. 즉 10명을 낳으면 5명에서 6명이 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성인까지, 즉 20살까지 살아남는 비율은 다시 70% 정도였습니다. 결국 10명을 낳으면 서너 명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들 1명은 성인까지 키워야 했습니다. 1명만 키우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 1명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들 2은 성인까지 키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들 2를 성인까지 키우려면 아들 4은 낳아야 했습니다. 4 중 2은 어려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성비 선택이 불가능했습니다. 남자를 낳을지 여자를 낳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10명을 낳으면 대략 5명은 아들, 5명은 딸이었습니다. 5명의 아들 중 2은 어려서 죽고 셋이 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중 1명 정도가 또 10살 전에 죽으면 결국 2이 성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계산이었습니다. 통계학을 몰랐지만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많이 낳아야 며칠이라도 산다는 것을.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여러 후궁을 두었고 후궁들이 계속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후궁 제도가 필수였습니다. 많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그중 하나라도 왕위를 이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도 금줄, 삼신상, 삼신할머니 신앙이 발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금줄을 쳤습니다. 아들이면 붉은 고추와 수출, 딸이면 솔가지와 수출 달았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한 주술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삼신상을 차려놓고 매일 정한 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삼신할머니, 우리 아기를 지켜주소서. 100일까지 무사히 넘기고 돌까지 무사히 넘기고 5살까지 무사히 넘기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아무리 빌어도 아이들은 죽어갔습니다. 1750년 영조 26년입니다. 경상도 안동의 한 양반가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주인 김씨는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직 이름을 짓지 마라.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5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김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너무 일찍 지으면 저승사자가 데려간다. 천한 이름으로 불러야 귀신이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부모들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 찾아낸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개똥이라고 불렸습니다. 양반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웃집 아이는 쇠똥이, 그 옆집 아이는 말똥이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거의 모두 이런 천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쇠, 막동이, 칠복이, 팔복이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천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귀한 이름을 지으면 귀신이 시샘하여 아이를 데려간다고, 천한 이름을 지으면 귀신이 저런 천한 것은 데려갈 가치도 없다며 지나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주 아이를 잃다 보니 부모들이 만들어낸 심리적 방어기제였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왕실에서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태어나면 정식 이름을 바로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기씨, 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이름은 돌이 지나고 나서야 지었습니다. 영조의 손자인 정조도 어릴 때는 원손이라고만 불렸습니다. 정식 이름사는 나중에 지어졌습니다. 왕실조차 아이가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일찍 짓는 것은 아이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기대와 애착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상실의 고통도 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늦게 지었습니다. 족보에도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족보를 보면 5살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아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자녀 중 요절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족보에는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요절이라고만 되어 있고 넷째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넷째가 5살을 넘겨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주 겪는 상실 앞에서 부모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였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주고 족보에 기록하는 것은 이 아이는 살아남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15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식의 이름을 천하게 짓는 풍습이 있다. 이는 귀신을 속여 자식을 보호하려는 것이니 금하기 어렵다. 조정에서도 이 풍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양반 관료들도 자신의 자식에게 천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정식 이름을 썼지만 집에서는 쇠돌이, 복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 외에도 다양한 주술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삼신상을 차렸습니다. 깨끗한 방 한쪽에 작은 상을 놓고 정화수 한 그릇과 쌀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때로는 미역과 삼신밥도 올렸습니다. 이것은 삼신할머니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삼신할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삼신상 앞에서 빌었습니다. 삼신할머니, 우리 아이를 지켜주소서. 천연두도 피하게 해주시고 홍역도 피하게 해주소서. 부디 5살까지만이라도 무사히 자라게 해주소서. 금줄도 중요한 주술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금줄을 쳤습니다. 새끼줄에 붉은 고추, 숯, 솔가지를 달았습니다. 아들이면 고추를 많이, 딸이면 솔가지를 많이 달았습니다. 금줄은 21일 동안, 즉 37일 동안 걸어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상을 당한 사람, 월경 중인 여성, 병든 사람은 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금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악귀와 전염병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결계였습니다. 부모들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금줄이 아이를 지켜준다고. 백일잔치와 돌잔치도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일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는 큰 고비였습니다. 백일을 무사히 넘기면 일단 안도했습니다. 백일잔치를 하며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백설기라는 하얀 떡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떡을 나눠주면 이웃들이 100살까지 살아라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주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 아이가 오래 산다고 믿었습니다. 돌잔치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돌까지 살았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시기를 넘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잔치에서는 돌잡이를 했습니다. 아이 앞에 책, 붓, 돈, 활 등을 놓고 무엇을 잡는지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의 미래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100일과 돌을 넘겨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고비는 5살까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이는 5살이 되어야 사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5살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5살 이전 사망률이 30%에서 50%였습니다. 10명 중 서너 명은 5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5살이 될 때까지 매일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먼저 아이가 숨 쉬는지 확인했습니다.
밤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감사했습니다. 5살이 되면 비로소 정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전까지 개똥이로 불리던 아이는 이제 김진사, 이서방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무개의 장남 아무개, 모년 모월 모일 출생. 이제 이 아이는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비로소 안도하며 아이에게 애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너무 애착을 가지면 잃었을 때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살이 넘으면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5살을 넘겨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연두는 언제든 올 수 있었습니다. 10살, 20살에도 천연두에 걸려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평생 불안했습니다. 자식이 30살이 되어 손자를 낳을 때까지도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사히 살아있구나라고 안심하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왕세자가 천연두에 걸렸다. 온 나라가 기도하고 있다. 왕세자도 천연두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효장세자는 10살에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왕실 최고의 의원들이 있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민간에서는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마마신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소서. 천연두를 마마라고 부르며 신으로 모셨습니다. 무서운 병이기에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존칭을 썼습니다. 마마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우리 집을 그냥 지나가 주소서. 다른 집으로 가주소서.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였지만 부모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천연두가 유행하면 온 마을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 집에서 시작된 천연두는 이웃집으로 번졌습니다. 마을 전체의 아이들이 감염되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죽었습니다. 이름, 금줄, 삼신상, 백일잔치, 돌잔치, 마마신 굿. 이 모든 것은 과학이 아니라 주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부모들은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이 기도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부모들의 기도는 더 절박했습니다. 10명 중 5명이 죽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천한 이름을 지었고 금주를 치고 매일 삼신할머니께 빌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무의미했지만 심리적으로는 필수였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부모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1780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챕터 1에서 본 그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32살의 이씨 부인이 10번째 출산을 해야 했는지를, 왜 그녀가 목숨을 걸고 계속 아이를 낳아야 했는지를.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강요한 운명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유교적 의무,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드려야 하는 복잡함, 높은 영아사망률, 그리고 여성에게 부여된 출산의 책임. 이 모든 것이 여성들을 끊임없는 출산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10번의 출산을 다시 보겠습니다. 1765년 16살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돌전에 홍역으로 잃었습니다. 1767년 18살에 딸을 낳았지만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병명도 알 수 없었습니다. 1770년 21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건강했고 지금 10살이 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1772년 23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약했고 한 명은 한 달, 한 명은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1774년 25세 딸을 낳았습니다. 이 딸은 살아남아 지금 6살입니다. 1776년 27의 아들을 낳았지만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 죽었습니다. 사산이었습니다. 1777년 28배 임신 7개월 만에 조산했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아서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1778년 29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건강했고 지금 2살입니다. 1779년 30의 딸을 낳았지만 출산 후 사흘째 경기를 일으키며 죽었습니다. 뇌전증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1780년 32의 10번째 출산을 했습니다. 진통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기가 나왔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산모는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씨 부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박 씨는 서재에 앉아 아내의 출산 기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7년간 10번의 출산, 그중 살아남은 자녀는 셋뿐. 장남 10살, 장녀 6살, 차남 2살. 아내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낳아야 했을까? 왜 아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야 했을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10명을 낳아야 셋이 살았습니다. 만약 5명만 낳았다면 한두 명밖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를 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박 씨의 집안을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박 씨의 아버지도 8번의 출산 끝에 아들 1명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박 씨였습니다. 박 씨의 형제는 없었습니다. 7번은 모두 딸이거나 일찍 죽은 아들들이었습니다. 8번째에야 박 씨가 태어나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박 씨의 아버지가 8번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박 씨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 씨의 대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번을 시도해서 3명을 얻었습니다. 그중 아들은 둘이었습니다. 1명이 죽어도 1명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아내의 목숨이었습니다. 박 씨는 재혼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아직 나이가 35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박 씨는 23의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도 곧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출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 아내도 앞으로 10년간 5번의 출산을 할 것입니다. 그중 몇 명이 살아남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만이 알 뿐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끝없는 출산, 끝없는 죽음,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삶. 1890년 고종 27년입니다. 박 씨 집안의 후손들은 여전히 한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0년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양 의학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서양 의료 기술이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두법, 즉 천연두 예방접종이 도입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879년 부산의 일본인 의사가 종두를 시작했고 1880년대에는 한양에도 보급되었습니다. 종두법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천연두로 죽는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조선 말기 기록을 보면 종두를 맞은 아이들의 천연두 발병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천연두는 조선시대 내내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종두법이 보급되면서 이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6대손은 종두를 맞았습니다. 그 덕분에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이었다면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율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1890년대 조선 여성들은 여전히 평균 6명에서 8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종두법이 도입되었지만 다른 전염병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홍역, 학질, 설사병 등으로 아이들이 계속 죽었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5살 이전 사망률이 30% 정도였습니다. 100년 전의 50%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5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출산으로 죽는 산모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1900년대 초 대한제국 시기에는 서양식 병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이 설립되었습니다. 1900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양 의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전히 전통의학에 의존했습니다. 한양의 일부 양반과 부유한 상인들만이 서양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농촌의 백성들은 여전히 무당과 산파에게 의지했습니다. 진짜 큰 변화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야 찾아왔습니다. 1950년대 이후 항생제가 보급되면서 전염병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960년대에는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천연두, 홍역, 백일해, 디프테리아 등의 예방접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80명 정도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40명으로 1980년대에는 2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1000명당 5명 이하가 되었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출산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10명을 낳아야 셋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1명을 낳으면 그 1명이 거의 확실히 성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많이 낳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교육비, 양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1명을 키우는 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1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조가 극명합니다. 조선시대에는 10명을 낳아 셋을 키웠습니다. 현대에는 1명도 낳기 부담스러워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많이 낳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안 낳으면 대가 끊어지고 가족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는 많이 낳는 것이 사치입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출산이 강요였습니다.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계속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현대에는 출산이 선택입니다. 낳을지 말지, 몇 명을 낳을지 여성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학 발전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박씨 집안의 묘지에는 오래된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1780년에 죽은 이씨 부인의 묘비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씨의 아내 이씨, 향년 32세, 17년간 10번의 출산 끝에 산후로 승하하다. 자녀 10명 중 셋을 남기고 7을 먼저 하늘에 보내다.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비문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32의 나이에 17년간 쉼없이 아이를 낳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여인, 10명을 낳았지만 셋만 남기고 떠난 어머니, 그녀의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 가문의 생존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많이 낳지 않으면 가족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대가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지고 가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씨 부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 덕분에 가족이 이어졌습니다. 박씨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자손들 중 누군가가 이 묘비를 보며 선조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아이를 10명씩 낳았을까요?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많이 낳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영아 사망률, 열악한 의료 환경, 끊임없는 전염병.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많은 출산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이 희생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많이 낳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많이 낳아야 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명을 낳으면 그 1명이 살아남습니다. 출산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의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공짜로 온 것은 아닙니다. 수백 년간 수많은 여성의 희생,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 그리고 의학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희생을, 어른이 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을, 그리고 많이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아픔을,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이 왜 아이를 10명씩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